청와대 정권에서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황태현 이라는 것은 황토로 이루어진 마지막한 언덕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1963년에 동학혁명의 영령을 위로하는 기념탑이 시민 성금 모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때가 박정희가 국가 재건의 최고 의장 자격으로 있으면서 대선에 나오려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남 민심을 조금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정국을 듣고서 참석을 하겠다. 그래서 농협 중앙회 이런 데에다가 압력을 좀 넣어가지고 성금 이렇게 내도록 하고 그래도 그냥 참석하기가 명분이 없으니까 성금 좀 내도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천전 날 개막식을 했는데 그때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해요. 그래서 동학혁명은 5.16 혁명에 맥을 같이 한다라는 내용의 연설도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릇된 쿠데타를 동학과 연결지어서 정당화 시켜보려는 그런 노력을 했고요. 그 뒤에 와가지고 1981년에 전두환이 영광 원자력 발전소를 빌렸다가 이 정읍이 그 당시 군이었는데 정읍을 불리게 돼요. 그래서 군수실에서 이 기관장들과 지역 유지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훈시도 하고 정읍의 수건 사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황토연이라는 것이 이런 곳이다. 그런데 거기에 기념탑 하나만 딱 있는 것이 안타깝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교육관이나 이런 전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산에 있는 현충사 규모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전봉주는 위대한 군인이고 또 우리 같은 전시 이렇게 해가지고 전봉준 정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 15억 정도 수입이 돼가지고 조금 이따 가보게 되면 저 앞쪽에 있는 사당 자그마한 전시관이 만들어져. 그러다가 다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게 됐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학에 대해서 상당한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동국대 같은 데서도 강연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정읍에서는 1968년도부터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기념제를 치러왔어요. 매년 치러왔는데 그때는 동학난이라고 할 때부터 쭉 치러왔는데 인근 주변까지도 소문이 나면서 인파가 많이 몰려들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이제 좀 더 전국화시키자 해가지고 1980년에 각 정당 대표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요. 그 당시에는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이었어요. 예. 그때가 서울의 봄 이때였고 전두환 신군부가 장학국이 시작한 것을 전혀 시골이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김대중만 참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김대중을 초청했다는 얘기를 보안사에서 듣고서 주최자 그리고 그 군수 경찰서장 좀 모여가지고 이미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고 있다니까 막을 수는 없고
몇 가지 제한을 둬요. 정치 구호가 담겨 있는 프랭카드는 개참하지 못한다. 그리고 연설은 5분 이내로 끝내도록 한다. 뭐 이런 몇 가지 제한 조건을 달아서 허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 주최 회장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전부 전달을 했어요. 근데 뭐 정치인들이 말 헷갈려요. 뭐 한 17분인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그러고 또 정치구호 당긴 추종자들이 프랭카드 거는 것 주최 측에서는 열심히 또 떼고 다니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기념제가 끝난 다음에 그걸 추진했던 동학농민 개선사업회 그 단체를 강제 해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회장이랑 구속을 시키고 군수 모가지내고 뭐 이런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읍에 빚을 졌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2004년에 들어가지고 공항농민혁명 참여자 등에 관한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그 기반으로서 저 앞쪽에 있는 기념관이 만들어지고 부지가 조성이 된 거죠.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때 와가지고 이제 추모관으로 전시관을 포함해서 그 공항농민혁명 기념공원이란 이름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역대 정권에서 그 진정성 가지고 또는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시켜보려는 그런 노력과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 진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발특무는 1968년에 최초로 발견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맨 오른쪽에 연도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개사 11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사년은 가보년 전해니까 1893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발 모양의 원형으로 해가지고 20명이 서명을 했어요. 전봉준을 비롯한 20명이 돌아가면서 서명을 하고 그 옆에다가는 한글로 또 이름 토시를 달아놨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그 수신자를 써놨습니다. 강리 직강 좌하 직강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직강들에게 보낸 거.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그 민중들의 민심의 동향을 기록해놨어요. 어디 이대로야 가만히 사람이 살 수 있겠는가. 모두들 난리가 일어나고만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이에 우리는 고구 서구면 죽산에 있는 송두호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두호는 여기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코스에 가보게 될 거예요. 전봉준 그 옆에 송두호라는 이름이 있고 그 사람 집에서 이 사발판론이 20명이 모여서 작성됐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뒷부분 위에 보면 한일자로 되어 있어요. 4개가 한일자로 왼쪽이죠. 한일자로 되어 있는데 결의사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구성을 격파하고 운수 조변각에 목을 댄다. 또 이를 화약고와 분기창을 점령한다. 무기고를 점령해서 무장하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구를 점령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고 있죠. 네, 세 번째는 그 밑에서 군수 밑에서 탐하게 협조했던 이방들, 불교, 포졸 등도 함께 징계한다. 맨 마지막이 아주 중요한데 전주영을 함락하고 경사로 치장한다. 그러니까 전주영은 전라 감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구 군 조별각을 타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고 더 나아가서 경사, 즉 한양으로 집행이 있어 권귀들, 권력 중앙 권력 민시정권을 타도한다라는 혁명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1894년 1월 10일 공민이 공비를 이뤄다 때 그 이전의 이익의 계획서라고 본다면 이들은 오구 정령에만 그치지 않고 혁명을 모색했다, 계획했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자료인데 이게 한때 또 위장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형사는 글씨체다. 서명을 한다면 각자 서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경문이 이렇게 빠져 있다. 그러니까 맨 그 강미 직방 좌하 해놓고 첫머리가 우와 같이 사방에 경문을 날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우가 없는 거죠. 아까 개사 11월 오른쪽이 없는 거죠. 그 다음 맨 끝허리 부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연륜이 있고 능력이 민활한 자를 이 20명 중에서도 대표자를 누구누구로 한다 라고만 되어 있고 그 누구누구가 안 나와 있고 찢겨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심쩍다. 그래서 실제 또 이 지질, 먹, 연대 측정 이런 것도 맡겼어요. 그런데 그 반론이 나온 것이 연대 측정이 그 시대 것, 그 이전 것으로 나오게 되었고, 예. 그 다음에 그 20명이 실존 인물들이고 동학농민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이분들 중에 10분이 그 나주 감옥에서 돌아가시거든요. 처형당하고 그런 그 경력 이력들이 전부 다 일치해요. 족구하고. 그래서 실위작이라는 말은 쏙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복사기 같은 걸로 막 찍어내서 돌리면 되지만 그 당시는 원본 하나 중앙에 갖다 놓고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서 빨리 필서해가지고 각 이 직강들에게 보내지 않은 그 중에 하나가 발견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료적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발견된 것도 거기 보시면은 20명 중에 송국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송국섭이라는 사람 이 송국섭의 아들이 송기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발견을 하게 돼요. 어떻게 발견하냐면 그 당시 68년 12월 4일 날 송씨가 많이 들어있는데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그 문중에서 선산에 가가지고 합동으로 같이 제사를 지내고 여기 그 송대와 호소 여기도 20명 중에 한 분인데 그분 집으로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해요. 그러면서 한결 얘기가 나오다가 이 송대와 호소인 송창훈이라는 분은
나는 일자 무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한테 얘기하는들 마루장 밑에 나무 상자에 족보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송기태라는 분이 그걸 꺼내가지고 족보를 찾아보다가 그 족보 틈새에 끼어있는 이 사발주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발견 결과는 그렇게 됐고, 그 논란은 있었지만은 기록적인 것 이런 것들이 또 그 아까 이 4개의 결의사항대로 추진이 됐죠. 공중치에서 차단이 됐기 때문에 서울로만 못 올라갔을 뿐이고 뭐 나머지는 다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그 위장만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 자료가 이쪽 사본이 예. 원본을 복사한 거. 이쪽 자료가 이건 다른 자료. 그다음에 조세계형이 채무탄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명 잡세들이 너무 많았고 부당하게 우리 보통 입시할 때 삼정인물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조세 부정을 막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미 빚들을 많이 지고 있었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탕감한 것으로 어떤 것으로 탕감라는 활동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거죠. 직감수 내에서. 그 다음에 이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세 배격이었잖아요. 특히나 그 1884년 갑신정변 때 청과 일본이 하마터면 전쟁이 터질 뻔했는데 일본에서 그 정부가 와가지고 아주 시기상조다 해가지고 한 발 빼요. 일본이 청나라가 이제 정치적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일본은 대신에 경제적 침투에 주력해서 영국산 그 값비싼 면제품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곡창지대인 전라도 일대로 침투해서 판매하는데 청나라 상인들도 이에 질서를 경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조선돈은 안 받고 우리 국물 쌀이나 콩이나 이런 국물로만 받아가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면제품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면을 간의 수공업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완전히 1차적 타격을 입게 되겠죠. 또 항구 내에서만 무역을 허용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지까지만 타고 들어가서 일본 상인들이 저번 유상품 가지고 싹쓸이 해가다시피 하니까 국내에서는 식량이 부족한 현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식량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이렇게 식량난이 생기고 그래서 오직하면 방공력까지 발표할 정도로 이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농민분들이 외세 배려 그 일본 상인들이 상업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활동들을 전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주성 점령 이후에 그 청과 일본이 돌았지만 조선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물러가라고 요청을 하죠. 이제 농민과 휴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해산이 됐으니까 너희들이 필요 없게 됐다. 물러가라. 그러니까 청은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물러가자 하고 일본에게 홍보하면서 일본이 물러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물러갈 의미가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일본은 역으로 청나라에게 양국이 합심해가지고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자 이렇게 찌르고 들어옵니다. 당연히 거절하게 되고
이런 속에서 바로 기습적으로 6월 21일 날 일본군이 바로 그 조선의 경궁을 침투해서 3시간 반 만에 점령합니다. 그렇게 영충문으로 성문을 깨고 들어가고 성문을 깨고 들어가서 광화문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내부에서 조선군이 맡고 있던 것을 양쪽에서 협공해서 광화문을 격파시키고 그 다음에 건축문 쪽으로 다시 또 이동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외부에서 일본군이 대기하고 있었고 내부에서도 일본군이 오면서 건축문도 뚫리고 저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 점령이 돼가고 마지막 그 뒤쪽까지 고종을 포로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고종을 포로로 잡게 되고 고종의 명령에 의해서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모두 무기를 내라 이렇게 되면서 결국 그 장악이 되고 김홍집을 필두로 하는 친일 내각이 구성이 되고 대원군이 이제 일시적으로 권좌에 복귀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본의 침략성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군에게 밀지를 보내게 돼요. 편지를. 그러니까 친일 개화정권이 무력으로 농민군을 진압하고자 하니까 그걸 지연시킬 겸 해가지고 효유문을 내가 날리겠다 해가지고 니들 이러면 안 돼. 응? 임금에게 반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돼 하면서 달래듯이 하는 효유문을 보내는 한편 밀사를 시켜가지고 야 니들 아니면 일본 물안을 수가 없다. 빨리 올라와라 한양으로. 그럼 평양에 있는 청군도 같이 내려와가지고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내자.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공화군들의 활동을 잠깐 이렇게 표기해놨어요. 그래서 그 황해도에 그 가명이 있는 것이 해주입니다. 그래서 해주 가명을 11월 22일 날 점령을 하게 됐는데 이때 팔봉 적주로 등장한 인물이 우리 그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백범 일지를 보면은 그 나이가 어린데도 적주의 지금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적주들 사이에서도 애기 적주로 이렇게 애칭으로 불렸다 이렇게 나와 있고 황해도 해주 감영을 공격할 때 우리 팔봉적이 선봉이 되었다. 그래서 해주 감영을 점령하는 공격을 한 해주성 공격 때 선봉장으로서 활동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군에 의해서 결국은 이 황해도 일대의 중앙혁명은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일본군의 전략은 뭐냐면은 19대대와 18년대 등등을 보내가지고 그 만주 쪽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위로 북상하는 것을 막고서 동로, 중로, 서로로 나누어가지고 남해안, 전라남도 남해안으로 끝으로 몰아가지고 완전 초토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이 북쪽부터 차단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대통령치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1차 분기, 즉 남접에서 시작된 1차 분기의 지역들을 파란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전라도 일대에 대부분 국한되어 있죠. 이제 2차 분기는 이제 빨간 점으로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위쪽 황해도까지 다 표기가 되어야 하고 여기는 그러지 못하고, 그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제 대일 항쟁이기 때문에 9월 18일 날 그 청산에서 최시영이 총권위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접이 함께 일어납니다. 이거를 점령해서 일부가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차이나타이 주창이 대부분이었죠. 열악한 무기와 일본군이 가지고 있던 스나이더 소총이나 또는 380 소총, 무라다 소총, 이런 것들이 주요 무기인데, 그것의 무형 비교 표입니다. 일단 화성총은 발사하려면 여러 그 절차, 단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주 숙련된 사수가 한 발 쏘는데 시가 3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전장식이기 때문에 그 탄약제는 있고 총알을 넣고 쇠막대로 쑤시고 신기 밀어서 90도로 붙여갖고 타들어가서 한방 팍 나가는 거잖아요. 그나마 이게 또 오늘같이 비가 오면 쇠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자,
거기에 갇혀 있다가 서울로 압송이 일본 영사관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 탈취 소동이 있을까 봐서. 그리고 아까 그 강의 때 집단 저도 들었는데 이때에 또 그 미나미 고시로라는 일본군 사령관이 우리 조선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지니고 위임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략권 이게 오늘 날 문제는 아니다 할 수가 있고요. 어찌됐든 이때 들것에 실려와서 이제 한양 영사관에서 좌포도청으로 이송이 되어가지고 신문을 전하게 됐는데 그 같이 연구한 위로부터의 그 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혁의 핵심 인물이 이때 전부 다 복귀를 해가지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일으키던 정부군에게 이제 형을 내리는 위치가 된 것이죠. 그 서광범이라는 사람이 법부 대신입니다. 그래서 재판 법무장관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전공부 재판을 주관하는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 가병료가 내무 대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병료가 신문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전공들이 다리 부상으로 인해서 딱 이제 누워있으니까 가병료가 딱 들어오면서 딱 보니까 다들 일어나는데 전공부만 비스듬히 누워서 있으니까 너는 죄인이 왜 이렇게 불손하냐? 내가 들어왔으면 벌떡 일어나서 예를 갖춰야지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시작하는 내용 일부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진짜 죄인이냐? 백성의 고려를 뜯어먹고 상관우리들이 흥행하게 외모를 받아서 정치 말아먹고 외세에는 꼼짝 못하고 굽실거리다가 결국 자기 나라 백성을 해하자고 외국분들이 불러들이 너희가 진정한 죄인이 아니냐고 오히려 일관하는 그런 내용을 살짝 담은 완전히 점령하고 친일 내각을 수립한 다음에 일본군은 아산만 앞바다에 있는 풍도의 청나라 함대가 정박하고 있었는데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공격하면서 마침내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여기다 써놓은 것들은 그 양력으로 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전에서는 성완, 안성 그쪽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성완에서 지금의 안성천 일대가 전쟁터가 되는데 육전에서 또 청나라군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청나라의 주력 부대는 평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당시 조선 사람들이나 조선군은 예를 들어 평양 가명에 있는 조선군은 청나라 휘하에 있어서 총 들고 나왔고 이쪽에서는 일본 휘하에 조선군들이 올라가서 같이 싸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평양전투도 일본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압록강 전투 해전 하다가 마지막에 그 위순을 거쳐가지고 위해라는 곳이죠 지금. 여기는 그 가보 해전 박물관도 있습니다. 청일전쟁 때 그 청나라가 박살난 것을
좋은 삼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청일전에 따라서 그 동학혁명 코너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고 그 시모노세키에서 이제 리용장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만나서 거기서 항복 조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동반도 다 내놓고 대상금 물어내고 그 10년 전에 갑신정변 때에는 일본이 밀렸잖아요. 일본이 밀렸으니까 그 리용장한테 이토 히로부미가 찾아가서 난징조약을 체결했는데 완전히 정반대가 됐죠. 이때는 해가지고 결국은 청은 조선에서 손을 완전히 떼게 돼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발견된 종군일지입니다. 그래서 한 3종 정도가 발견이 됐는데 그 일반 병사 상병이 남긴 종군일지, 그 다음에 사령관이 남긴 일지도 있습니다. 미나미 고시가 남긴 일지도. 그 중에 이제 일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인데 매우 잔인하게 그 학살하고 우동시 전투 이후에 아까 삼로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전공주부대는 태인 전투를 끝으로 해서 해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주가 지평소가 설치가 안 됐어요. 나주성의 민족력이라는 그 수령이 유림들하고 아주 결속을 굳건히 가져가지고 농민군의 공략을 전부 막아내고 그 공으로 양우 그 초토사가 되어가지고 나주가 동학군 토벌의 중심 보물이 됐어요. 따라서 일본군 사령부도 글로 나주에 또 설치가 되어서 대규모 전투로는 최후의 전투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훈입니다. 장훈 석대들. 그래서 석대들에서 그러니까 우군치에서부터 패배한 자녀 농민군들 그리고 나주 광주에 남아 있었던 농민군들 장훈 바로 옆에 강진 병영이 있지 않습니까? 병영이 있기 때문에 병영 점령하지 않으면 바로 배후를 찌르게 되니까 그쪽에 또 남아있는 농민군들이 전부 장흥 석대들이 모두 한 3만여 명이 든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최후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석대들을 통해서 무기의 열세로 일본군과 광군의 연합대에게 전부 괴멸되다시피 하고 이제 섬으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이미 일본은 군함들을 배치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섬으로 도망치는 동학군 배를 향해서 수십발의 대포를 쏘았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로 안전 선멸 작전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공개가 됐었죠. 그중에 한달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이 사람은 화순 사람인데 나주 전투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가지고 나주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수괴라고 쓰여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한지로 꼬리표도 이렇게 해가지고 쓰여져 있는데
목이 잘린 농민군 두개골을 입수해가지고 연구 용으로 쓸 수 있도록 추진해서 일본을 가져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어서 돌아가신 한승환 감사원장이 있었죠. 그 부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반환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결국 반환을 해서 이곳 황토연에 잠시 안장했었어요. 문화윤리학과 교수실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아이누족 두개골 여러 인종의 두개골이 함께 발견됩니다. 아이누족하고 이런 민족의 두개골을 연구하는 네. 그래, 연구는 되게 많이 했어. 네, 그래서 이것을 여기 나오면 사토 마사히로라는 사람이 수집자예요.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진도로 가가지고 책을 딱 이사님 이름으로 보냈다. 아마 그 홋카이도 대학이나 인류학과 교수하고 친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쪽으로 진짜.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에 영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셔야 됩니다. 중앙민혁명이 우리나라 국제간 역사적 사건, 민족 저항 정신의 원동력이 되고 민주화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걸 진짜 증명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동학 이후 살아남은 동학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대표적인 것은 김구 선생의 모습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문양목이라는 분 같은 경우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민해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의 조직해가지고 20 정도의 선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스티븐스 암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구명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영어를 할 줄 알고 법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 말고 할 줄 알고 하는 사람을 변호사로 쓰려고 하는데 마땅한 사람으로 있는데 딱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이승만을 붙었는데 이승만은 거절을 해요. 나는 테러리스트는 명하지 않다. 근데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돈을 모아서 이 변호인을 사고 지원하고 몰아줘야 하는 활동을 해요. 대표적인 부분인데, 그 외에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의병으로 활동했고, 국민운동으로 의병장으로 활동했고, 동학군 후예들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참여했다 후손들이 무력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은 숫자가 3,815명입니다. 그분들의 위패를 쭉 올려서 지금 설치해보고 있습니다. 추모관
여기서 공명하고 자, 또 우연 그래서 그 후렴이 기록이었어요. 아마 죽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후렴이 없어요. 네, 후렴이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근데 아마 돼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후렴이 이건 안 그래도 이렇게 설과 분명하고 인기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돼 있을 것도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긴 전투가 하나 있었어요. 당진에서 당진 승정족이라는 대국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본군을 격퇴시켜요. 그래서 최초의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예산 관장이라는 데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 그 장군들하고 전투가 벌어져요. 그때는. 근데 장군들 대포가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 이유는 밥을 해주는 노파가 장군들이 그 잠든 틈에 대포 구멍에 물을 다 부어놔가지고 무용지물이 되었다.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활약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게 기록으로 남지 않고 그렇기 때문인데 그 기록으로 남은 것은 확실한 것은 아까 이소사가 여성 공학 지도자라고 딱 했어요. 그리고 말 타고 농민군들을 이끌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 남녀 평등을 모로만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도 능력 있고 리더십 있는 여성이라면 지도자로 이렇게 모셨다는 것 같아요.